우크라이나 군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그 탄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98%를 강제 징집한다 그럽니다.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거의 모든 발전소가 대부분 다 파괴됐다. 대부분 도시들이 전력 공급률이 한 30-40% 돼 있다. 2022년도 러시아군하고 지금 2026년도 러시아군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시스템도 발달해 있고 이런 상태고,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 하니까 최근 러시아가 한 달 만에 약 48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이 속도는 제가 가진 자료는 480km가 아니고 526제곱킬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따지고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누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먹었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특히 크루스크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빨간 데가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고 근데 파란 데가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영토고 그렇다 치면은 저걸 이제 합쳐가지고 누계를 낸 게 왼쪽인데 이 텔레그램 채널 로스트 아모라는 데서 가져온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누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실 급속한 진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좀 급속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탄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98%를 강제 징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끌어들어가지고 가져가고 있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약과 무기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제 중동의 분쟁도 생기고 미국하고 대중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이나 생산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중에 특히 방공무기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방공무기는 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락히드 마틴, 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합작해가 만드는 그 방공 미사일들이 사드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대 말고 미사일 탄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만 1년에 이제 풀 커패시티로 했을 때 100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650기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중동에도 쓰고 뭐 여러 군데를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갈 수가 별로 없는 거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대부분 다 이스칸데르나 이걸 파괴해버렸어.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방공이 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방어를 못하고 저속으로 날아오는 드론 같은 거를 비행기가 떠가지고 비행기에서 기총소사를 하거나 공대공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땅에서 쏘는 재래식 그 방공 무기들 그냥 고사총 같은 거 트리플 A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막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론 그 밑에도 구소련제 방공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강한 게 오면은 대부분 못 막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까 항공폭탄도 있는데 미국의 제이담처럼 이제 GPS 같은 걸 이제 러시아는 글라노스라는 게 있죠. GPS 하고 대응되는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보 폭탄인데 그 유도 키트를 가지고 달아가지고 멀리 이제 몇십 킬로 이상 날아가게 하는 정밀 폭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자체는 저가인데 UMPK라는 키트를 달아가지고 그게 500km짜리, 100km짜리, 심지어는 3000k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로 이제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뭐 물론 그걸 막으려고 딱 부대가 있으면 막을 수 있지만 대부분 조그만 트리플 A라 그럽니다. 대공포로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 무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모든 발전소가 대부분 다 파괴됐다. 발전소가 남아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만 건드리지 않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3개만 돌아가 있고 나머지 안 돌아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들이 전력 공급률이 한 30-40%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집중 공격하는데 지금은 자포로지아 골리아폴레가 작년 말부터 급격히 무너져가지고 남부 자포로지아에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소모전 전략을 계속 썼는데 그것의 결실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소모전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특히 9월에 수로비킨 라인이라 해서 과도하게 많이 진출했던 걸 다 철수해버렸어요. 하르키프에도 철수하고 헤르손이나 자파르지나 이렇게 철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영토를 목표로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경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생 역량 경멸이라는 게 있죠. 그런 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전선 이동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는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점령 속도가 많이 있는 것도 지금 러시아가 점령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점령 속도가 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빨리 갈 생각은 별로 없다. 하나씩 이렇게 완전히 소위 말해서 아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이제 전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론 사용인데, 드론이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이제 좀 조사를 하고 뭐 책도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4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좀 우세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거 전통적인 활용만 쭉 하다가 포병이나 이런 게 뭐 엄청 강하고 이런 걸로 항공이나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드론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 드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드론들은 금방 카피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자폭 드론이라는 것들은 이란에서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그 드론을 가지고 카피를 했어. 이제 계란2, 계란3라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값싸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드론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동시에 날리면 한 200~300개를 동시에 날리면 그걸 막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나 이런 방공 미사일들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세츄레이팅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제 포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로 때리면 미사일은 무사하게 이제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말로 그 경제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격하는 미사일은 원체 비싼데 공격하는 미사일은 값이 싸고 그런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제 드론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가 하니까 그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 드론으로 벌써 한 2년, 1년 반 전부터 이제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터에 가보면 들판 같은 데 가보면 그 밑바닥이 그 낚싯줄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다에 낚시하러 가는데 낚싯대에 보면 낚싯줄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길거리에 그 광섬유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걷지를 못할 정도로 얽혀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소모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광섬유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제민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란2, 계란3는 뒤에 제트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서 속도를 또 다양한 버전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행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값싸게 날아가는 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드론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의 약 83%를 러시아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갖는 군사,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우전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나 여러 코멘트들을 보면 지금 전황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러시아는 지금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작전적으로 보면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소강 상태로 보이고, 이걸 이제 작전적 침묵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교전이 종료됐거나 양측이 다 소진되시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어떤 이제 작전을 하다 보면 큰 작전의 어떤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령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관찰되는 현상은 정체라기보다는 일단 공격을 한 다음에 좀 재편을 하고, 소진이라기보다는 재배치를 하고 공격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압박을 계속 축적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침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침묵으로 보이니까 이제 이 작전에 대한 그 리포트가 좀 적어요,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소강 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관찰자 관심은 또 이제 러시아가 또 다른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수개월 전에 답이 나온 질문이거든요.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 하니까 다음 결정적인 압력점이 어디냐, 어디를 밀 것이냐, 이것을 식별하고 전쟁 종결 방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의를 규명한 건데 이런 분석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분석한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가 이제 공세가 있는데 기존 공세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패턴인데요. 어쨌든 러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지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중의 섹터를 동시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동시에 공격을 하니까 예비를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가 결정적으로 오면 거기를 막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를 오니까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예비를 분산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력 특히 병력 이런 거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예비를 막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옅음을 우리가 바둑 둘 때 굉장히 두터우냐 얕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옅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특정 지점에서 국제적 돌파가 달성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방어선의 균열을 발생시킨다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쐐기를 박는다. 그래서 첨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돌파를 쭉 하고 나서 그렇게 돌파해가지고 가면은 돌파해가지고 좀 일단 성공을 하지만은 그 돌파한다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일단 돌파를 한 다음에 몇 군데 돌파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안에 전력을 더 부어서 이제 그 전과를 확대하고 그 일대를 안정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죠. 이걸 한 세트를 계속 하면은 다음 세트가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도 일어나고 있고 작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전환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한 다음에 돌파하고 그다음 전과 확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핀스 작전이라는 양쪽에 이제 충분히 포위를 하면 그 안에 공격을 하다 보면은 적군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철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다시 점령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런 걸 하나 하고 나면은 이 공격했던 부대들이 소모가 많이 생기고 또 피로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재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보충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전력 복원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병참성을 이제 이게 작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따라오는 병참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참선이 다 따라가야 돼요. 뭐를 가는데 뒤에 발전기가 따라가야 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걸 안정화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가면 병참선이 단절되니까 이제 얼마 힘을 못 쓰죠. 그러면 또 나가고 그래서 재차 압박을 가고 이거 무한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토 점령이라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 하는 동안에 중요한 적들을 파손시켜 가지고 다시는 전력이 되지 않게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달력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방이나 이런 데서는 서방 사람들은 관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도 그런 관점입니다. 미국 교리에 따라서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정군이고 점령군이에요. 해양 세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 세력의 작전하는 방식과 사상이 좀 많이 달라요. 대륙 세력은 땅에서 물러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그 넓은 땅을 그 중심을 이용해가지고 물러났다 하면서 하지만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해양 세력들은 공격하러 왔다가 안 되면 도망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아주 핵심적인 지역을 장악하고 때리는 식으로 작전을 하는 거죠. 근데 대륙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소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전선 이동이 아니다. 영토 점령으로 보면은 전쟁을 굉장히 잘못 본다. 그래서 시스템 파괴를 목표로 하는데 이 러시아가 하는 패턴을 자세히 보면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목표 자체를 비대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점령 자체를 1차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목표로 삼겠습니까? 그 적이 작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물류 허브나 철도망이나 예비군이나 예비물자가 직결하는데 여기를 때리는 거죠. 지휘 통제 체계를 때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뚜뚜리를 맞고 나면은 물자가 부족하거나 지휘관이 없거나 뭐 이런 일들이 소위 말해서 전쟁을 전반적으로 작전을 통과하는 어떤 중심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가다가 생기는 어떤 뭐 환경에 불과한 걸로 보고 핵심은 그런 걸 때린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특히 서방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방 개념으로 작전을 해요. 특히 독일에서 미군들이 계속 미 유럽 사령부에서 사실상 지휘를 하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 뉴욕타임
타임즈에서 옛날에 그 기사를 쓴 것들이 있는데 1년 전 기사를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거기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CIA를 이용해서 했는지 이런 것도 대부분 나와 있어요. 2014년 이후에 CIA를 넣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부를 CIA의 어떤 하나의 국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소련군 출신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그 세대들 대부분 이제 다 바뀌어버리고 지금은 나토군의 사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달라요. 사람들은 동일한 슬라브 사람들이지만은 전쟁하는 개념들은 한쪽은 나토고 하나는 이제 러시아 방식으로 하기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지금은 미국에 지원을 안 해주지만 지난 3년간 지원을 받았죠. 그 지원을 받아가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정가를 계속 선전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지원해주는 나라들도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들 세금을 여기 쓰자고 설득을 해야지 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싸우고 있다는 계속 보여줘야 되는 우리 그걸 옵틱스라 그래요. 옵틱스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영토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는 영토에 관계없이 가는 것이거든. 영토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물류기지나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노드를 건드리려 하는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영토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전쟁에서 손해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작전 지속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2025년 1년 내내 일관되게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전투들이 좀 과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특히 2024년부터 5년까지 계속됐던 포크롭스크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러시아는 천천히 지속되게 계속 가면서 깔아먹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냥 동이나 소모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핵심이 도시 점령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작전적인 침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지금 구조적으로 취약화되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온전한 전투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단이 한 3,000에서 5,000명 있어야 된다면 지금 한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대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돼. 여단이란 게 연대랑 달리 자체적인 능력이 많이 있거든요. 연대는 사단에 속해가 자기가 맡은 일만 한다 치면은 여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작은 사단과 같은 건데 여단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대에 비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2,000명 있는 여단도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선은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그 넓은 전선을 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10개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단 단위의 전투력이 광범위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여단이 독립적으로 작전하는데 여단이 파괴가 되면 작전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단순히 이게 인력 손실에 끝이지 않고 지휘 구조가 단절되고 그리고 물류 체계가 과부하가 일어나고 예비 전력의 풀이 고갈되는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점점 반응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대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편제가라는 거 TOA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대 하나가 편제가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대 인원 손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위에 지휘관부터 말단 병까지 동일한 비율로 손실이 일어났다 쳤을 때 이걸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을 하는데 밑에 병들은 금방 보충이 돼요. 어쨌든 몇 주 훈련시키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위에 지휘관들은 보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간 그 경험을 쌓아야지 지휘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관 보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보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 미숙련된 사람은 계속 일어나고 진짜 고급 인력들은 계속 비는 상태죠. 그게 이제 제가 지휘 구조의 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어느 연대장이 없어지거나 어느 대대장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 계층의 참모들이나 부사관들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노련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노련한 사람은 보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부대가 있어도 계속 허술하게 돼 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 같은 게 제대로 안 일어나고 굉장히
굉장히 이제 지휘관들이 경험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이런 일들이 아무리 전쟁의 경험을 쌓아도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계속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선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격 속도가 느리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특히 미국의 그 예비역 장군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아마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진격 속도가 느리다는 게 러시아군의 약점으로 자꾸 지적하는데 이거는 잘못 읽은 겁니다. 전쟁 자체를 잘못 읽은 거고 러시아가 신속하게 영토 확장을 할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루에 수백 미터 전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수십 킬로 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천천히 수백 미터씩 가는 게 전혀 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개월간 지속이 되면은 그 전장의 어떤 기하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이게 누적된 압박의 결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고 뭐 옛날에 2차 대전 때 구데리안이 이렇게 가고 뭐 주코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냥 꾸준히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은 당하는 우크라이나군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전선별로 작전 역학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제 수미에서부터 시작해가 쿠피안스크로 해서 밑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렇게 나오는 루안스크는 100% 회복했거든요. 지금은 쿠피안스크 안에 들어가 있고 도네츠크, 자포르지아, 헤르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12시에서부터 이렇게 밑에 6시까지 내려오고 있다 치면은 이런 전선에서 지금 맨 위에 수미를 말씀드립니다. 수미는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경계가 되는 주인데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달에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거를 러시아군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막았습니다. 한 6, 7개월 막아가지고 다 쫓아내면서 그 다음에 완충지대를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수미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미 지역을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대는 깔아놨었지만 실제로 침공을 안 하고 있다가 2028년 쿠르스크 침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네들이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침공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완충지대를 확보해라 가지고 완충지대를 확보한다고 수미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쿠르스크 침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그게 전쟁을 하면서 뭐 그런 명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완충지대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주력 화기의 거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포병 같으면은 한 20km에서 40km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일도 있고 뭐 하이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150km, 60km 가니까 그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수미를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미 지역의 쿠르스크를 침공하고 뺏긴 다음에도 우크라이나는 그 근처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계속 공격했는데 중대 단위, 대대 단위로 했다가 실패하고 실제로 많이 들어갔다가 크게 몰살을 당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이제 그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생각은 뭔가 그러니까 쿠르스크에 공격을 하면 나중에 협상할 때 이게 하나의 협상 칩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제 그 예상은 틀렸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있는데 지금 수미 지역의 그림에 보시면은 한 5군데에서 6군데에서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러시아가 일부러 탁탁 건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럼 건드리고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그 방어하기 위해서 깔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경계하고 지키고 있을 건데 실제로 공격해 오면 그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군데를 계속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별로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기만인지 고착인지 이게 이제 딜레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러다 보니까 수미에 대해서는 별로 서방이든 러시아 측이든 별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미는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어떤 작전 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정적이고 이게 돈바스 지역의 동부전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면서 대부분 실패한 상태고 러시아군이 거기에 뭐 엄청나게 투입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부대를 빼가지고 돈바스 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씩 점령을 하거든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에 그라보스크라는 지역을 점령했는데
점령할 때 보면은 막 극적인 돌파나 대규모 기갑 작전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슬 들어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한데 들어가서 점령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러시아가 공격했다기보다 우크라이나가 방어가 열버져가지고 발생한 거죠. 이게 러시아의 명확한 전략적 의도는 수미 자체가 돌파 전선이 아니고 고착 전선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격 개시에 필요한 병력 밀도도 러시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타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왕창 묶여 있다. 그게 양은 많지 않지만 수미 쪽으로 훅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키예프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하르코프도 있지만 여기 좀 가깝기 때문에 방어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미를 그렇게 홀딩 지역으로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 수미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새로 장악한 부분 확대한 그림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고착이 강요돼 가지고 어쨌든 포병이나 보병이나 다 이제 자포로지아나 지금 그게 중요한 지역에 돈바스에서 중요한 뭐 슬로비안스크나 크라마토스크나 이쪽으로 못 옮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별로 크게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군을 상당히 묶어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고 이게 이렇게 고착이 가능한 이유가 지리적 조건이나 정치적 압박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걸 방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 의도가 없지만은 병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다른 전선에 이제 투입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뭔가 러시아가 다른 전선에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군은 수미 지역에서 기만 작전을 할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째 보면은 마을 하나 퍽 점령하는 게 우리가 일상 전쟁 결과를 매일매일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하나 점령했구나 이랬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전혀 안 뚫리다가 마을이 하나가 갑자기 뚫린 거거든요.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내일 뚫리고 모레 뚫리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중요한 지역이 되겠지만 갑자기 조용하다가 한 번씩 뚫리고 조용하다가 한 번 뚫리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사령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병력을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그거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여기에서 이런 걸 할 상당한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안달이 나 있는 상태고 불안해 있기 때문에 기만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평정돼 있고 전력이 충분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면 러시아가 기만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만이 왜 넘어가는 거니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 같은 카드 칠 때 블라핑을 하면은 패가 없는 사람은 블라핑에 잘 들키잖아요. 근데 내가 패가 좋으면 블라핑을 아무리 해도 안 들키듯이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심리적인 거를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가 이제 하르키프주입니다. 하르키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도시가 키예프고 그 키예프가 수도 그 밑에 이제 2도시에 해당되는 건데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하르키프주에는 아까 볼찬스크도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쿠피안스크가 있는데 쿠피안스크는 그 오스킬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돈바스 전선하고 다 연결이 되는 데입니다. 근데 저기가 지난 한 3개월 사이에 뉴스를 엄청 탔어요. 그러니까 뭐 젤렌스키가 그 가서 사진 찍기도 하고 푸틴 쿠피안스크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쿠피안스크라는 도시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뭔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류 전쟁의 중심지다. 그래서 철도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철도망을 잡으려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도시에 뭔가 이렇게 내가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도 선전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남의 돈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돈을 대주는데 유럽에서 요즘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돈을 힘들게 해서 대주는데 뭔가 정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막 지금 최근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로티를 하나 뺏기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러시아 깃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군 그 방어하는 사령관이 화가 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에 우크라이나 길을 꽂아라 그래가지고 요즘 지상 로봇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면은 거기 다 죽으니까 지상 로봇으로 가가지고 로봇이 거기 가서
드론에 깃발을 달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꽂고 하는 것들이 영상이 몇 군데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으로 안 되는데 옵틱스에서는 이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그게 그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휘관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약 조건이죠. 러시아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 돈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저 지도도 잘 보시면은 이 빨간 데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빨간 색깔에 따라서 러시아가 그 컨트롤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있고 파란 데가 대부분 우크라이나군이 예단이나 대대를 보내가지고 그 근처를 여기저기 공격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유턴 표시가 되게 많아요. 공격하러 갔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은데 저 말은 뭔가니까 그 쿠피안스크 전체에 대해서 이제 쫓겨나는 것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 허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걸 뺏으려 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는데 핵심은 뭔가니까 저기 마을이 뺏기고 안 뺏기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는 철도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겹치는 서부 구역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루는 우크라이나군 하루는 러시아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특히 지도 같은 거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 전황을 거꾸로 보도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개별 전략들이 뭐 점령, 탈환, 재점령 이게 계속 순환되지만은 이게 뭐 우유부단이나 전략적 불명확성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저 왼쪽 그림에 쿠피안스크가 화살표 제일 북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에서 쭉 그 밑에 리만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철도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구소련 때 지은 철도망인데 저 철도의 중요 노드를 확보하면은 러시아가 벨고로드에서 바로 물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나중에 밑에 전투를 계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잡으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철도망이란 게 강이나 이런 걸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강 같은 게 철도 건설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강 따라서 뭐 이렇게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게 철도가 대부분 강 옆에 있으니까 강은 또 이렇게 그 하나의 건너기 힘든 장애물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걸 굉장히 교두보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작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전하기 힘든 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가다 보면 강이 있다 이러면 특히 큰 강이 있다 그러면은 건너서 도하하려면은 상당히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병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이제 핵심을 이게 물류 전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진짜 목표는 쿠피안스크 시 자체가 아니고 쿠피안스하고 바실레프카 가는 그 철도망을 장악하고 만약 아까 보여드린 그 전선에서 서쪽으로 한 15km에서 20km 정도로 밀고 나면은 이 철도망이 굉장히 안정되거든요. 그러면은 벨고로드에서부터 이 서부 지역 작전한 우리 자파드 그룹이라는데 그쪽으로 직접 철도 보고선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게 영토 획득의 문제가 아니고 이랬다면은 철도라는 게 도로보다 수송 능력이 한 10배 정도 이상 효율적이거든요.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계절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핵심적인 지금 슬로비안스크나 크로마토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만 근처에 있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작전의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방정식에서 철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쿠피안스크가 철도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뺏긴 상태라서 그 철도를 원활하게 하지 않기 것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단 뭐라도 좀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 그걸 보여주는 게 더 급한 상태고 그래서 약간 초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르키프의 이제 그 서쪽의 볼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찬스크에 어렵게 해가지고 볼찬스크를 작년 11월 말에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한 80km를 더 진격해가지고 지도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그 지역들을 다 차지했는데 이것도 영토 확장 목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 후방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쿠피안스크 쪽으로 그 우크라이나 군대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쿠피안스크 쪽에 반격 시도하는 부대들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군은 예비 공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계속 이런데 이제 방어적으로 투입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막 나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닝 작전이라고 해요. 고정 작전이라 해가지고 내가 공격하면서 상대방 우크라이나 군들을 딱 묶어놓는 그런
작전이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걸 묶어 넣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큰 공격 작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그 밑에 이제 리만입니다. 리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운하가 있는데 제가 지도에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저기를 건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데는 지금 밑에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저 지역입니다. 저기가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인데 저기 자체가 지금 최후의 결전지다. 이렇게 저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다축해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확대한 겁니다. 여기가 최후의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원으로 표시해 놓은 한 4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 드루스코프,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프가 여기인데 그 중간 저기는 뭐 생략하고 중요한 데가 이제 3가지 도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정적으로는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스크입니다. 저기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저기 방어선 쭉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직결된 방어 직접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가장 강력한 데가 저기 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저 지역들이 분할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경멸당하기 쉽죠. 저기서 안에서 이제 통합해서 큰 덩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고립이 돼버리면 상호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개별로 극파가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거를 방어선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고 우회를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류적으로 이제 군수 지원을 병참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다축으로 여러 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서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한 8군데, 크게는 한 3군데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나누면 한 8군데 방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시베르스크가 넘어갔고 이제 특히 저 지역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험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러시아가 싸워가면서 지금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축으로 가고 있고 최소한 서너 개 축, 보통 한 8개 축이 가고 있는데 이런 작전은 시간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방어선이 두껍기 때문에 한꺼번에 돌파를 할 수 없고 돌파하다 보면 러시아군이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넓게 여러 축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러시아군이 작전할 때 여러 축을 동시에 타이밍 맞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작전을 싱크로나이즈 한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막 새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물로 이렇게 고기 잡을 때 한쪽에서는 몰고 한쪽에서는 잡고 하는데 타이밍 안 맞으면 다 새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동기화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작전이죠. 그래서 자체 병참선, 각 공격하는 부대들이 각자가 병참선이 있고 각자가 지휘체계가 있고 각자가 작전 템포가 있는데 이거를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전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2026년 한 하반기 정도에 이게 공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근데 러시아는 헤드라인을 쫓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를 불가피한 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군한테 굉장히 빨리 결전을 해가지고 뭐 이기든 지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포크롭스크하고 미르노그라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다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약간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에 그린한 대로 북쪽으로 가서 콘스탄티노프카 쪽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라는 그 작전적 목표를 가는데 도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방향은 서쪽으로 가서 드니프로 페트롭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빨리 이제 어째 보면은 저기는 방어선이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성취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걸 할 거냐 이걸 어째 보면은 결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옵션은 북쪽으로 하면 결정적 전투를 빨리 하는 거고 두 번째 서진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심리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 아까 중요한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로 포위망의 하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전투를 강화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주요 방어 직접지를 직접 공략하겠다. 이걸 이제 러시아가 그 의지를 명확히 하는 거가 되겠죠. 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 방어가 이제 좀 붕괴되고 나머지가 거점들은 고립되고
격파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시간과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진을 했을 때는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로 쭉 가죠. 여기에는 방어선이 되게 얇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방어선이 좀 급히 지어가지고 요새가 얕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려오면 그 방어하는 부대들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막강할 거다. 그래서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는 저번에 아래 전역을 떨어뜨렸잖아요. 큰 유즈마시 공장에 떨어뜨린데 소련 시대를 만드는 거대한 미사일 공장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도시거든요. 네 번째 도시가 밑에는 오데사냐,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세 번째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떤 비슷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경제 산업 중심지고요. 이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이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가고 간접적이지만 앞에 결정적인 작전을 남겨놓고 이쪽으로 가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정치적인 결속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가면요. 거의 이때까지 돈바스 지역의 전투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오구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자기가 무너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혼란이 계속 이제 가속화되고요. 이게 군사적 승리보다 더 빠르게 전쟁 종결이 가능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선택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북진을 한다면은 상당히 인내심과 체계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서진은 좀 기회주의적으로 큰 전투하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이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방향을 지금 다 선택 준비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그 말은 뭔가니까 전장 상황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걸 결정한다기보다 전장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포위망이 예상보다 빠르게 형성되면 북진을 해가지고 빨리 할 거고 만약에 밑에 있는 자포로제 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진다면은 서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포로지아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포로지아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위에 이제 포크롭스크를 오랫동안 공격하면서 그 밑에 우글레다르 같은 데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견고하게 버텼는데 거기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쭉 급속하게 붕괴돼 가지고 이 드니프로 페트로브스크하고 자포로지아를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밀려왔는데 이게 지금 밀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가지고 저기 굴리아폴레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 4개월 걸릴 걸 3, 4주 만에 이렇게 넘어온 그 정도로 빨랐거든요. 그런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의 도네츠크에 너무 몰입하다가 다른 지역의 방어 흡수가 굉장히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자포로지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게 자포로지아 전체 지역입니다. 뭐 자포로지아 밑에 원전도 있고 다른 데가 있는데 지금 전투가 일어난 지역인데 드네프로 강자로서 서쪽에는 지금 자포로지아 시에 굉장히 접해 있고 이때까지 자포로지아에서 방어 거점은 오레오브라는 남쪽에 있는 그 지도 가운데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지역인데 저기에 방어선이 굉장히 제대로 형성돼 있죠. 그런 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외곽에서 둘러가지고 뒤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오레오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적을 중심으로 방어를 했는데 저기가 거의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죠. 그 저기 군대가 많이 있고 방어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포로지아시 쪽으로 왼쪽에 지도 맨 왼쪽 가운데 있는 데가 자포로지아시인데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강 같은 것도 쉽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본래 방어해야 했던 계획과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전반적으로 그 방어를 계획했을 때 전력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오레오보나 아까처럼 오레오보가 작년에 있었던 포크롭스크, 미로노, 그라드처럼 포위를 통해서 만약에 함락이 되면은 자포로지아 왼쪽은 거의 방어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의 방어 자체는 오레오보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방어에 의존하는데 이게 붕괴되면 나무 거점들이 다 개별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상호 지원이 없는 부대는 공격하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류가 교환이 되고 서로 협조된 작전이 가능하고 할 때 위력이 있는 거지. 개별 격파가 되면
조그만 부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진짜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이거를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포크롭스크나 그 교회에 그걸 계속 공격하는 예비군을 차출해가 끌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포로지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제 왔는데, 이게 과거에는 포크롭스크가 무너지니까 자포로지아로 보냈다가 이제 거기서 지금 포크롭스크 공격하다가 다시 또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미래를 틀어가지고 현재를 메우고 있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모전에서는 이게 절대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작전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기동전으로 끝날 때는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모전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비군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한번 투입되고 나면 더 이상 예비군이 아니고 그걸 막는 방어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위기가 발생하면 그 부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작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포로지아 아카데미, 이게 군사적뿐만 아니고 이게 경제적 심리적 차원이 우리가 뭐 6.25 때처럼 어느 도시 하나가 붕괴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자포로지아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지 중에 하나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협을 받으면 대중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이미 전쟁에 지친 인구들이 주요 도시가 위협되는 걸 목격하면 전쟁 수익 의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자포로지아 그 드네프로 강 밑에 자포로지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이게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걸 지금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근처로 강 넘어서 전선으로 접근하면은 국제적인 우려도 굉장히 증대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로 그 자포로지아 원자를 미국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 안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고 나면 그런 안도 다 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 압력이 이제 그만해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을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굉장히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포로지아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쪽은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전반적으로 전장을 관리하면서 이 두 전역을, 이 두 작전 지역을 동시 공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런가 하니까 전선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승 효과를 노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예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끌었으면은 어느 한쪽을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때려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부대와 최대 예비군을 지금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포로지아가 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자포로지아를 계속 건드리면은 우크라이나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에 있는 부대를 끌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럼 저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자포로지아 공세를 하면 할수록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장 어떤 행동을 못해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방어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약화된다. 뭐 젤렌스키가 됐든 시르스키가 됐든 나라에서 계속 야 거기 자포로지아 무너지는데 뭐 하고 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군 지휘관 입장에서 군대가 없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저기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예비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이 지도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작전 지역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포로지아 양쪽에 그 맨 밑에 있는 두 지도하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리만 그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한 150km 뒤에 있는 저기 벨트를 보시면 저기를 계속 항공이나 미사일로 공격하고, 저 이제 동부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정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저게 매일매일 폭탄을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살아서 저 지역으로 전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와 성격 차이.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는 굉장히 느리고 외과 수술적으로 꼼꼼히 하나씩 부수고 들어가야 되고, 이걸 작전하려면 최소한 3, 4개월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다 축에서 한 3군데에서 한 8군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 그렇게 공격할 때는 이 방어군을 전략적으로 해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최후의 일관된 방어 직접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체계적으로 분해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자포로지아 공세는 굉장히 빨리 가고 부식적으로 한번 가면은 다시 이제
회복 안 되게 기회주義작전이고 우크라이나 방어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목표 자체가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오레오보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걸 포위하고 자포로지아 직접 공격할 거다. 그럼 오레오보고 자포로지아가 분리된 상태에서 되면 우크라이나는 자기 후방에서 막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공포가 확산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형성되는가 하니까 포크롭스크를 너무 방어한다고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상당히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모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세가 동시에 전개된다면은 2022년 3월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각 군대 작전을 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조혈전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러시아군하고 지금 2026년도 러시아군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시스템도 발달해 있고 이런 상태고,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2022년도 들어왔을 때는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을 넣어놓기로 왔는데 나중에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가 잠시 헤매기도 했어요. 좀 하다가 이제 2022년 9월부터 좀 이제 소모전을 돌렸다 보는 건데, 지금 작전은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한두 군데 실패한 것이 아니고 리단던시라 그러죠. 실패하더라도 백업 플랜을 가지고 굉장히 중복적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선례는 굉장히 제한을 되지만은 일부 그 과거 전쟁을 보면 패턴이 명확합니다. 1943년 2차 대전 때 이제 쿠르스크 전투 이후에 소련군의 작전들을 대부분 그냥 한 군데 공격하는 게 다축 공세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적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를 분산시키고 단일 지점에 집중이 안 되게 여러 군데를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무기체계는 많이 발전했지만 싸우는 방법은 굉장히 유사한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